동남아의 숨막히는 수도 하노이. 170만 시민이 썩어가는 강물 옆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날들. 악취는 폐를 찌르고 아이들의 피부는 짓물러 갔습니다. 도시는 썩어가고 있었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베트남 여성 공무원이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도시를 살려주세요.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건 곳은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해온 것은 고작 몇 개의 센서와 데이터 시스템 뿐이었죠.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들의 기술로 단 하루 만에 강이 움직이고 공기가 바뀌고 도시가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왜 아무도 알지 못했을까요? 지금 그 숨겨진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미엔이에요. 하노이 환경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우리 베트남 북부 전체를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에 관한 것이에요. 3년 전 환경국에 첫 출근을 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붉은 강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검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죠.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사무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강 주변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강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읽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강,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을 바라보며 환경 공무원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시민 민원 처리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매번 같은 질문들의 반복이었죠. 강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아이들이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에 저는 항상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베트남 정부는 하천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2010년부터 독일의 한 대기업과 협력해서 대규모 정화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이제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고 2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핵심 부품들이 모두 독일산이라 고장이 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술 문서는 모두 영어와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현지 기술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그 대부분이 독일 전문가 출장비와 부품 교체비였어요. 결국 베트남은 시설만 가지고 있을 뿐 영원히 기술에 종속되는 처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도와주는 척하더니 부품 교체비가 설치 비용을 넘어섰군. 응우엔 국장의 분노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겉으로는 무료라고 했지만 결국 베트남을 영원한 돈줄로 만들려는 전략이었죠. 응우엔 국장의 말에서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환경국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어가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민원 전화를 받고 앵무새 같은 대답만 내놓는 것 뿐이었어요. 매일 쏟아지는 시민들의 불만에 지쳤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화 시스템 앞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던 2022년 여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노이 시내를 관통하는 토리강의 악취로 급기야 주변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렸어요. 토리강 주변은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강렬한 악취가 코를 찔렀죠. 강물은 시커먼 색을 띠고 있었고 물 위에는 하얀 거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즉시 베트남 환경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하노이 환경국 실무진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토리강 문제가 이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외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으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노이 부시장의 현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토리강 주변 주민 3만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곧이어 응우엔 국장의 정화시설 관련 설명이 이어졌어요. 현재 투입된 정화시설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유럽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부품 교체에만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이미 3배나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밀었죠. 특히 어린이와 노인층에서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장관은 한숨에 가까운 신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만 해도 수백만 달러인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는 주문이 이어졌어요. 그때 시설 과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장관님, 최근 한국에서 환경협력 제안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장관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봐야겠어. 일단 설명회라도 들어보자. 저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그 결정이 제 인생과 베트남 전체를 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토리강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지독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응우엔 국장님이 급히 저를 부르셨어요. 미엔, 새로운 국제 협력 프로젝트 설명회가 있어. 함께 가보자. 설명회장에 들어서자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긴급회의에서 시설과장이 말했던 협력 프로젝트 제안 설명회였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다를 게 없는 원조 프로그램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설명회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들도 시설만 제공하고 곧 떠나겠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 팀을 이끌고 온 박진우 단장이 시작부터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성공 사례만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실패와 문제점도 솔직히 공유할 겁니다.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대표단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뒀는지만 자랑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박 단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한강도 지금 여러분의 토리강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강변에 사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는 사실에 믿음이 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20년 후 한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강변에서 운동하고 물고기는 물론 수달도 살 정도로 깨끗한 강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제안하는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우리가 떠난 후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베트남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독일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죠. 독일은 기술과 부품으로 영원히 묶어두려 했는데 한국은 우리의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박 단장에게 다가갔어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실 건가요? 박 단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미엔 씨, 이 시스템은 당신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를 주는 것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그때 처음으로 환경국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짜 전문가로 인정해준 것 같았거든요. 한국팀이 제안한 지능형 통합 환경관리 플랫폼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기술을 융합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원 조건이었습니다. 2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건이었어요. 게다가 베트남 환경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4주간 집중 연수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수비와 체류비까지 모두 한국에서 부담한다고 했죠. 조건이 꽤나 파격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돌아온 박 단장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는 나라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다고 말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때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자립하는 겁니다. 언젠가 베트남도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길 바래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023년 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생 베트남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제게는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함께 간 동료들도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인상은 깨끗하다였어요. 공항부터가 베트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시작됐어요. 한강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단장이 보여준 1980년대 사진 속 한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가고 강변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 없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하노이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에서의 4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희를 위해 베트남어 통역사가 항상 함께했어요. 강의실에서의 이론 수업도 좋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 견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청계천이었어요.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도 한때는 복개된 하수구였어요. 악취가 심해서 사람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2003년부터 복원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서울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하천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천 양쪽으로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어요. 김 과장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백로들도 와서 먹이를 찾고 심지어 수달까지 서식하고 있답니다. 완전한 도시 생태계가 복원된 거죠. 저녁이 되면 조명이 켜져서 더욱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경이로웠어요. 두 번째 견학지는 탄천 정화센터였어요. 여기서 본 기술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첨단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화센터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센터장님의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민원의 앵무새 같은 답변만 이어가던 제 지난날이 부끄러워졌어요. 견학 3주 차에는 시스템 운영 실습을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관제 시스템이 생각보다 직관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이었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측입니다. 기술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각종 데이터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온, pH, 용존 산소량, 부유물질 농도 등등. 이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향후 24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해 주었죠. 마지막 주에는 직접 시스템을 조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반복되는 실습에 점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연수 마지막 날, 박 단장이 저희를 별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엔 씨, 4주 동안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저희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단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엔 씨가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이 생긴 것 같네요. 정말 그랬어요.
4주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하노이도 곧 저렇게 아름다워질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건 4월 초였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노이 거리, 똑같은 토리강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미엔, 뭔가 눈빛이 달라졌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사주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 정책은 늘 종이 위에만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 손에 진짜 도구를 쥐어줬어요. 응우엔 국장님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습니다. 미엔, 한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달라진 거야? 국장님, 이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끝까지 해내는 실행력도 보여주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한국 기술진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스템 설치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한국 측과 베트남 측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설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기존의 낡은 시설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센서들을 하천 곳곳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건 시민들의 불신이었어요. 또 외국인들 불러다가 하네.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길 텐데 말이야. 주민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다르게 접근했어요. 시공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진행 상황을 알렸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점차 불신했던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3개월간의 설치 과정을 거쳐 드디어 시스템 가동일이 왔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중앙관제실에서 시스템을 켜는 순간 하천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유량, 온도, pH 같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였어요. 미엔 씨, 이제부터 이 시스템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에요. 박 단장이 관제실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년 전 환경국에 입사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시스템이 가동된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였어요. 과거 같으면 큰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은 태풍이 오기 48시간 전부터 정확한 예측을 내놨어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 하천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든 걸 미리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사전 대비가 완벽했어요. 위험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고 하천 주변 상가들도 침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재산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상인 아저씨 한 분이 환경국에 찾아오셨어요. 미엔 씨, 정말 고마워요. 예전 같으면 가게가 완전히 물에 잠겼을 텐데 미리 알려줘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해요. 비가 와도 이제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기적은 수질 개선이었어요. 시스템 가동 3개월 후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의 색깔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센서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BOD가 40% 이상 감소했어요. pH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용존 산소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생물들의 변화였어요. 몇 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물고기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들이 강에 물고기가 있다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강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고 아이들의 천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편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미엔 씨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제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방 안 공기가 항상 탁했는데 이제는 창문을 활짝 열어둬도 상쾌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민원 전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워졌어요. 응우엔 국장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엔은 우리 환경국의 자랑이야. 25년 동안 환경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국장님은 이미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셨는데 그런 분도 한국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는 거였어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이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2024년 초 저는 베트남 북부 5개 성의 환경 개선 확산 사업팀의 핵심 멤버로 선발됐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이퐁, 꽝린, 타이응우엔, 박장, 라오까이까지 확장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게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끝까지 해내는 실행력. 첫 번째 확산 지역인 하이퐁에 갔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현지 환경국 직원들의 반응이 예전의 저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박 단장이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이 시스템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도구를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하이퐁 팀과 함께 3개월간 작업한 결과 그곳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이퐁의 깜강이 점차 깨끗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이퐁 환경국의 린 주임이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미엔 씨 덕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 강을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우리의 성공 사례가 베트남을 넘어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하반기 캄보디아 환경부에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메콩강 오염 문제로 고민이 많던 그들이 우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온 거였어요. 캄보디아 환경부 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엔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캄보디아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년 전만 해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형 환경관리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2024년 연말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K-환경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 연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도움을 받으러 온 베트남의 공무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발표하러 온 환경 전문가로 서 있었거든요. 포럼에서 제 발표를 듣는 청중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환경부 공무원들, 민간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까지 모두들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무력감에 빠진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민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죠. 하지만 한국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발표를 하는 내내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한 한국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도움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달랐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동반자로 대해줬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을 넘어서 직접 낚시하는 법을 함께 배우고 각자 환경에 맞는 낚시법을 개발하는 것, 그게 한국의 차이점이었어요. 포럼 둘째 날에는
한강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8개월 전과 똑같이 맑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부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한강변을 걸으며 박 단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미엔 씨, 베트남은 어떻게 변했나요? 박 단장님, 정말 많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생각해요. 시민들이 직접 하천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아이들은 환경 보호를 생활화하고 있어요. 박 단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변화예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변화죠.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전국 단위의 환경 개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고 저를 기획팀 핵심 멤버로 임명한 거예요. 2025년 초부터 본격적인 전국 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부 5개 성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부와 남부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호치민시 방문이었습니다. 남부 최대 도시인 호치민의 사이공강 오염 문제는 하노이보다 더 심각했어요. 인구 밀도가 높고 공업시설이 많아서 오염 정도가 훨씬 심했거든요. 호치민시 환경국 국장님과 첫 만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엔 씨,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하노이 같은 곳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같은 대도시에서도 똑같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국장님,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였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호치민 프로젝트는 정말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하노이보다 3배나 큰 규모였고 복잡한 도시 구조 때문에 시스템 설계도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과 베트남 팀이 합심해서 6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호치민 시스템이 가동된 지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이공강의 수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호치민시 환경국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엔 씨, 정말 기적 같아요. 20년 동안 죽어있던 사이공강에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시민들이 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받은 도움이 베트남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국제적인 반향이었어요. 2025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잇따라 베트남 방문단을 보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 베트남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토리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3년 전에 그 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가고 강변에서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끔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년 전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 미엔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한국의 진심 어린 도움이 있었고 동료들의 협력이 있었고 시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원조 철학이 특별했습니다.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도움을 받았기에 베트남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함께했던 동료 6명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하이퐁의 리는 북부 지역 환경협력 총괄을 맡고 있고 호치민의 안은 남부 지역 책임자가 됐어요. 우리 7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감, 의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 나라에서 문의 전화가 왔어요.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까지. 이제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남아시아까지 한국 베트남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생각해요. 3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그 미엔에게 지금의 상황을 말해준다면 믿었을까? 아마 꿈만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소피아, 인도네시아의 사리, 필리핀의 마리아. 이들도 지금 저와 같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만들어낸 이 모델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나아가 전 세계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갈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어야 한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의지와 기술, 그리고 진심 어린 협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면서 한국이 보여준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언젠가 지구상의 모든 하천이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